봄이 막 시작되려는 즈음이었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전라도의 봄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산자락에는 진달래가 피어오르고 논두렁 사이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났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들판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봄길을 홀로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에 페랭이를 눌러쓴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어딘가 날카롭고 빠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전라도 일대를 살피는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작은 고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작은 고을의 길가였습니다. 길 옆 논두렁에 한 농부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습니다. 거뭇거뭇한 얼굴에 손등은 갈라져 있고 무릎은 흙투성이었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 사내가 길가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던 박문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보시오. 때낮에 길가에서 이러고 계시니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이오? 농부가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소연이 필요하시면 들어드리겠소. 나는 시간이 있소이다. 박문수가 그 자리에 함께 쪼그려 앉았습니다. 농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봄 파종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겨울 내내 모아두었던 보리씨앗 2가마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데 씨앗을 남겨두기 위해 밥을 줄여가며 모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종 때가 되어 찾으러 갔더니 씨앗이 없었습니다. 이 씨앗이 없으면 올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소이다. 농사를 못 지으면 가을에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되면 온 마을이 굶어야 하오이다. 관아에는 신고하셨소? 박문수의 물음에 농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애쏘이다. 마을 어른들과 함께 사또 어르신께 찾아갔소이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상좌에 느긋하게 앉아 부채를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도둑이 훔쳐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 마을 어른이 다시 간청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그 씨앗이 없으면 저희 마을은 올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조사를 해주시옵소서. 사또는 손을 저었습니다. 조사를 하면 뭐가 나오겠느냐? 없는 것을 어떻게 찾겠느냐?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 마당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봐야겠구려. 박문수는 농부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서 박문수는 농부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나그네 행세를 하면서 마치 볼 일이 있어 들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관아 창고는 안쪽에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창고지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습니다. 박문수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창고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허리를 굽혀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보리 씨앗 몇 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떨어진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창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 벽 가까이에 씨앗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몰래 들어와 씨앗을 훔쳐갔다면 씨앗을 가지고 나오면서 문 쪽에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안쪽 벽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씨앗을 안쪽에서 다루다가 흘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바깥에서 도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 있던 사람이 씨앗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한참 생각했습니다. 창고 안에 쥐 흔적이 없었습니다. 쥐구멍도 없었고 쥐가 갈근 흔적도 없었습니다. 씨앗 2가마니가 창고 안에 오래 있었다면 반드시 쥐가 꼬였을 것입니다. 쥐가 없다는 것은 씨앗이 창고 안에 오래 있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고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벽 모서리, 천장, 바닥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2가지 단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첫째, 씨앗은 문 쪽이 아닌 안쪽 벽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 둘째, 쥐 흔적이 전혀 없었다. 이 씨앗은 처음부터 안에서 빼돌려진 것이었습니다. 창고지기는 50대 초반의 뚱뚱한 사내였습니다. 박문수는 창고 옆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창고지기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말을 거는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보시오. 이 창고가 꽤 크구려. 창고지기 일이 힘드시겠소. 뭐 그럭저럭이요. 창고가 크면 쥐가 많이 나오지 않소? 양식이 있으면 쥐가 꼬이기 마련이니. 박문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물었습니다. 창고지기가 그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박문수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요. 쥐는 별로 없소이다.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무관심하게 대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괜히 다른 손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씨앗은 처음부터 창고 안에서 빼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씨앗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고지기가 사또와 짜고 씨앗을 빼돌려 장터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창고지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창고지기는 그것이 마지막 평온한 시간인지도 몰랐습니다. 박문수가 도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마패가 손에 잡혔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나온 박문수는 크게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가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마패가 봄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관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사또가 당황한 얼굴로 뛰어나왔다가 마패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고지기는 도망치려다 관아문에서 붙잡혔습니다. 신문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지기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씨앗이 창고에 들어온 이틀 뒤에 사또의 지시로 씨앗을 꺼내 인근 장터에 팔아넘겼다고 자백했습니다. 판도는 사또와 나눠 가졌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씨앗을 팔아 얻은 돈은 전부 계산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씨앗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파종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 마당에서 서로 붙들고 울었습니다. 농부는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날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박문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씨앗은 심는 사람 손에 있어야지 창고지기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박문수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들판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마을 논밭에는 보리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는 온전히 마을 사람들의 것인 씨앗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박문수의 뒷모습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씨앗을 손에 쥐고 논밭으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그들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